제가 여러분 살짝 언급드렸었는데요. 우리 고려인 사회에서 CIS 55만 고려인 사회에서 두 가지 보물을 딱 짚어라. 그러면 첫 번째는 신문입니다. 신문. 고려일보, 여러분 현재 이 명칭은 고려일보지만 그 당시에는 선봉신문 여기 나왔죠. 23년 만들어진 선봉신문. 그 다음에 강제주 이후에는 레닌기치 이름으로. 그 다음에 그 독립 이후에는 고려일보 이름으로 지금 현재 몇 년째입니까? 23년이니까. 100년입니다, 100년. 그 다음에 고려극장도 32년에 만들어져서 조선극장이 지금 현재 계속 더 발전해 나가고 있거든요. 다 알마티에 있습니다. 근데 해외 한인 사회에서 그 극장이나 신문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100년 다 된 그런 예술 단체나 신문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신문은 동아일보보다도 더 오래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근데 이 신문이 이제 본격 나오기 이전에 이렇게 어려웠던 시기에 한반도가 굉장히 힘들게 이어져 가고 있는 일제의 어떤 그런 힘이 강하게 미치고 있는 극동 지역에서 이런 신문들이 있었습니다. 해주신문, 대동공보, 권업신문, 대한인중보고 또 오스리스크 쪽에도 있었었고요. 그런데 다 뭐 1, 2, 3, 4년 안에 단명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 재정적인 측면도 어려움도 있었었지만 주로 이 신문들이 대부분 다 항일적인 성격의 논조의 그런 글들을 많이 기사를 게재했기 때문에 항일신문으로 인식이 됐고 또 실제로 내용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제의 방해 공작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명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1918년, 22년 내전기죠, 내전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인 빨치산 그 시기. 극동 지역에서 완전히 이제 일제가 이제 외국 군대들이 다 물러간 이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련이라고 소련. 예, 소련방이 결성되게 됩니다. 1922년부터. 그래서 안전하게, 그 당시에 그 연해주 당위원회 신문으로 당위원회 기관지 성격으로 이 선봉 신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적인 뭐 개인적인 사적인 그러니까 비정부 이런 단체나 조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려면 무조건 그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냥 정부의 다 어떤 그 통제를 받는 그런 조직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이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뭐 선봉, 레닌기지, 고려일보의 그러면은 가장 우수성은 뭐냐? 순수한 한글판 신문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한글판 신문. 그리고 그 안에서 물론 뭐 일면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내용이지만 그다음 뭐 3면, 4면, 5면 다른 지면들에서는 어떤 그런 전통적인 내용들도 많이 실리고요. 또 문학적인 내용들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시나 소설도 실리게 되고 그렇게 골고루 내용이 실려 있기 때문에 또 전통적인 내용도 많이 실려 있습니다. 세시풍속이라든지. 그래서 어느 분야의 연구자가 보더라도 굉장히 값진 연구 가치가, 사료적 가치가 높은 그런 대상이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보니까 예, 한민족의 언어 유지와 문학, 예술, 다양한 전통문화 정보 전달 등의 지대한 역할을 했다. 이런 면에서 예, 보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문 보시면 해저신문, 이 시기 때 나온 순수한 한글판 신문입니다. 한글 보이시죠? 그다음에 권업신문도 뭐 제목만 한자죠. 다 한글입니다. 그다음에 대한인 정교부도 마찬가지고 대한인 정교부는 뭐냐면 이강 정재관 이 항일 인사들이 1911년에 이쪽 치타라는 곳에서 치타 도시 이름입니다. 그 동물 치타 아니고요. 치타라는 곳에서 이 잡지를 만드는데 정교회 잡지를 만들어요. 우리는 뭐 그냥 순수하게 정규적인 내용의 잡지를 만들겠다 해서 당국의 허락을 받아서 만들었지만 내용은 실상 항일적인 내용을 많이 싫다 보니까 결국에는 오래 가지 못하고 2, 3년 만에 단명을 하게 됐죠. 자, 선봉신문의 모습입니다. 선봉신문. 그 다음에 레닌기치, 강제이주 전이고요. 이후에도. 그 다음에 현재 고려일보의 모습인데요. 사실은 여기는 지금 러시아로 되어 있지만 1991년부터는 한글판으로 오다가 러시아어, 한국어, 한글 혼용판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여긴 지금 제가 한글 러시아어판만 보여드렸는데 혼용으로 발간되고 있다는 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이 한글을 모르고 또 배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부수가 점점 줄거든요. 재정적인 문제도 사실 많이 갖고 있고요. 신문사가. 또 한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남경자라고 하는 사할린 출신 한글판 그 주필이 열심히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저도 그래서 주기적으로 계속 기사를 좀 보내면서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급여도 너무 작고 뭐 신문사라고 해서 뭐 큰 건 아니고요. 작은 그 소규모인데 전에는 정말 몇천 부 발행했다면 아니요, 만 단위로까지 넘어갔었죠. 사실 소비에트 시대 때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알마티 쪽에서 그냥 공화국 신문이지만 옛날 소련 시대에는 공화국 간 신문이었습니다. 즉, CIS 전역으로 배포되는 그런 신문이었습니다. 판매 부수가 많았는데 지금은 부수가 뭐, 1000단위, 한 1000부, 1500부 정도로 떨어졌고, 지금은 온라인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혼용어로서 발간되고 있다라는 것. 예. 근데 레닌 기치인데 초창기는 레닌의 기치였다가 나중에 레닌 기치로 의가 빠지게 됩니다. 명칭에서도 사실은 이제 변천을 하게 되는데요. 기치는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뭐 기치를 든다, 깃발, 레닌의 깃발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예술 분야인데요. 또 하나의 보물을 들어라 그러면 고려극장입니다. 고려극장. 가장 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많이 주목받고 있고 또 한국과도 많이 교류하고 있는 그냥 그런 분야 단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932년에 조직이 됩니다. 그 당시는 조선극장이었었죠. 나중에 이제 강제 이주 될 때 모든 조직 단체들 그대로 사람과 더불어서 갔습니다. 네, 나중에 크즐로르다에 가서는 이제 크즐로르다 주립 음악 연극 조선 극장이라는 명칭으로 공식 명칭으로 활동을 했었었고요. 그런데 그룹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나중에 조선 극장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 보시면 그 유명한 그 1세대 배우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연성용, 뭐 이경 배우들, 이함도, 이길수, 뭐 태장춘 아주 유명한 분들이죠. 1950년대, 80년대 거치면서 고려극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60년에 이제 2세대 배우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죠. 김블라지미르, 박소피아, 수홍울가 이런 분들이 여전히 최영, 연성용, 태정춘 이런 김진 이런 배우들, 극작가들이 또 함께 하게 되고요. 2세대 배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은 점차 이제 원로가 되어 가시겠죠. 그러면 극장이 왜 그렇게 훌륭한 역할을 했느냐? 아리랑 가무단을 통해서 그 소련 전역에서 공연을 하면서 또 뭐 소련만 아니라 그 사회주의 국가권에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한민족의 그런 춤이나 무용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 극장에서는 우리 고전 작품들을 무대에 올리다 보니까 고전을 알리고 그 전파하는 역할을 많이 했고요. 뭐 흥부전, 지주와 모습, 온달과 공주 이런 고전적인 작품들 물론 뭐 러시아적인 그런 소련 작품들도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 것만 하면 싫어하니까. 예. 그래서 코르즈 전역을 돌면서 소련 시대 때 강제이주 이후에 그 아픔을 갖고 있는 그 한인들의 마음을 많이 유해주고 또 우리 한민족의 그런 전통과 그런 고전 작품들을 보존하고 개성시켜주는데 일등통신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극장과 신문은 정말 고려인 사회에서 큰 보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극장의 모습입니다. 현재 극장의 또 극장에 사용하는 그런 대본들, 그 다음에 뭐 그런 아리랑 가문단에서 그렇게 공연해왔던 그런 뭐 울동이 춤의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극장도 사실은 몇 번 옮겨 다녔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크즐로르다 갔다가 강제해줄 때 37년도에. 근데 41년도에 전쟁에 참전하면서 위험해지니까 우슈토베 쪽으로 밑으로 그냥 또 이전에 왔습니다. 41년도에. 그래서 이전에 왔다가 59년도까지 우슈토베에서 극장에 활동하다가 다시 59년도에 크즐로르다로 갔다가 70년대 초반에 다시 알마티로 와서 지금까지. 근데 알마티에 와서도 한 3-4군데 옮겨 다니다가 2018년도에 정부로부터 가장 안정적이고 좋은 또 가장 시내 안에 건물을 주었고 현재 여기서 활동 중입니다. 자, 이제는 소비에트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건 고려인들의 뭐 이렇게 좀 강제 이주 경로도인데요. 극동에 이렇게 살고 있다가
극동 지역에. 우리가 극동을 어디를 극동으로 하냐면 극동이다. 동쪽 끝이다. 그 당시 어른들은 원동이라고도 불렀어. 원동이라고도 불렀고 또 뭐 극동이라도 부르는데 이렇게 울란우대 이르쿠츠크 있죠? 여기 바이칼 호수가 있는데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기역자 코스로 한인들이 살았던 이곳이 극동입니다. 요즘은 극동 그러면 이제 우스리스 뭐 연해주 하바롭스크 일대를 극동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쪽 중앙아시아로 넘어갔던 거죠. 이 강제주 경로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탈린 죽은 이후에는 53년 이후에는 점차 다른 지역으로도 옮길 수 있는 거주 제한이 풀렸고요. 강제주 왜 일어났느냐? 상황을 통해서 정세를 통해서 알아보면 정치 안보적인 요인이 있었다. 저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는 일본이라고 봅니다. 일본이 비록 1918년, 22년 사이에 극동 지역에서 투쟁해서 자기들이 점령하려고 했지만 못하고 물러나왔지만 그놈들이 집에 간 게 아니죠. 어디 갔느냐? 동일하게 시작했던 만주 일대에서 자기들이 점령하는 데 성공했고 1931년 뭐 9.18 사변이라든지 또 뭐 37년 중일 전쟁 일으키면서 만주 지역은 점령을 했었었죠. 그러면서 극동 지역하고 가깝게 있다 보니까 계속 국경 문제, 그다음에 그 갈등이 벌어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그런 그 극동 지역에 대한 자꾸 간섭이 스탈린으로 하여금 뭔가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왜? 그 당시 일본은 극동 지역에 있는 해외에 있는 한인들에 대해서도 한국 식민을 외쳤어요. 해외에 있어도 우리 제일 일본의 시민들이다 이렇게 외치다 보니까 스탈린 입장으로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쪽 일대에서 조선적인 한민족적인 요소들을 다 없애버리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사회 경제적인 요인인데 스탈린이 28년에 그 정권을 권력을 잡고 레닌과 달리 그냥 온 지역을 다 국가 통제하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농촌 집산화 다 강제이주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든 지역을 전부 다 그냥 그 집산화 집단 농장화 시켜버립니다. 집단 농장화. 그러면서 공업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어떤 그 농업 정책에 있어서도 그 어떤 산미, 그 알곡, 그 증산 정책을 취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 당시 20년대, 30년대는 그 서방에서는 무슨 뭐 여러 가지 공황도 있었지만은 이쪽 소련 지역에서는 사실은 뭐 공업도 발전하고 농업도 발전하는 그런 시기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어느 지역을 그러면 농업을 활성화시킬 것이냐, 농지를 개발할 것이냐, 그 채택된 곳이 시베리아하고 중앙아시아였는데 근데 딱 보니까 조선인들이 이미 극동에서 70년 살아오면서 너무나 멋지게 그 농업 어떤 개발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조선인들을 그냥 대거 이주했을 것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근데 그 와중에 또 30년대 초에 대기근도 있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중앙아시아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 농업 정책을 크게 추진해 나갔는데 조선인들이 거기에 채택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강제이주가 시작됐는데 사실 조선인들만 강제이주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뭐 폴란드인이라든지 러시아에 소련에 살고 있던 뭐 독일인들, 뭐 이란, 뭐 쿠르드 이런 민족들도 뭐 10,000명, 5,000명, 10,000명, 15,000명 정도 이렇게 강제이주 됐는데 거기에 비하면 한인들은 여기 17만 명, 카자흐스탄 쪽으로 뭐 9만 5천 명 정도, 우즈베키스탄 쪽으로 뭐 한 7만 5천 명 정도가 강제이주가 됐죠. 공식적인 숫자는 그렇고요. 우슈토베의 모습인데요. 첫 기차가 이제 우슈토베에 도착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 1차 이제 속된 말로 푸고 그 다음에 계속 거점 지역마다 이제 거기다가 이제 다 내리게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그 장소가 우슈토베인데 이쪽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메카라고 볼 수 있죠. 아까 우리 그 극동 시기에는 지시마 마을이 극동이라고 메카라고 본다면 이제 강제이주 이후에는 우슈토베가 메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첫 기차가 멈췄던 곳이기 때문에 우슈토베 들판의 모습이고요. 그 우슈토베 기념비 모습인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더 멋있게 꾸며져 있고 지금은 더 멋있게 이쪽 기념비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허 벌판입니다. 사실 여기가 시골 지역이고요. 우슈토베가 허 벌판이에요.
41년이 아니고 42년에 전쟁을 피해서 극장에 잠깐 이주해 왔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극장의 옛 고려 극장의 모습이고요. 강제이주 기념 유령비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유슈토베에서 있었던 최초의 고려인 학교가 지금도 이렇게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 강제주 그 도착했던 역이죠. 모델은 안 보셔도 괜찮고요. 기차만 이렇게 봐주시면. 그래서 기차역의 모습인데 지금은 들어가서 찍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지인들은 또 들어가게 하고 저는 또 모습이 또 표가 남는지 표가 나죠. 못 들어가게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지인 통해서 사진 찍게 하고 그렇게 요청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주목할 거 마지막으로 좀 제가 하시라고 하고 싶은 부분은 고려인 사회 그러면 아까 뭐 극장이나 그런 뭐 신문도 있지만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건 코로즈입니다. 코로즈. 우리말로 번역하면 집단 농장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농장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전남대 쪽이잖아요. 그러면 뭐 무슨 동 있잖아요. 봉선동 그러면은 그냥 그 일대가 하나의 생활 권역이잖아요. 행정구역이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무슨 구. 그럼 구가 하나의 행정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구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구 혹은 하나의 그 도시, 면. 그 면 안에 이렇게 그게 하나의 그냥 농장인 거예요. 하나의 농장. 그러니까 코르즈는 하나의 행정 단위이자 소련시대 그 한인들이 살았던 하나의 생활 권역이라고, 그 다음에 경제 공동체라고 보시면 돼요. 1928년도, 29년도에 이미 극동에서 스탈린의 뭐랄까요? 농업 집산화 정책 때 이미 코르즈 조직들이 있었는데 강제주 되면서 이게 그대로 다 옮겨갑니다. 그래서 좋은 위치에 이런 코르즈들이 다시 재조직이 됐던 것이죠. 여기 보시면, 카자흐스탄 지역에서 대표적인 코르즈를 꼽아라 그러면 선봉 코르즈입니다. 선봉 코르즈. 뭐 많은 인물들이 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서 벼 재배 영웅 김만삼을 들 수 있습니다. 김만삼. 아주 특출했어요. 이분은 평범한 인물이었는데 이미 극동시대 때부터 병사 잘 졌는데 와서 예를 들어서 뭐 한마지기에 마지기란 말 정말 오랜만에 쓰네요. 한마지기에 예를 들어서 뭐 남들이 두 가마니 생산할 때 이 사람은 네 가마니 생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물에서 배를 기르는 이런 기술을 고려인들이 이렇게 가서 기술을 전수해 주었죠. 극동시대 때 그 부분 빼놓고 지나갔는데 1910년대 이 물에서 재배하는 이 수전 벼농사가 성공을 해요. 그전부터 계속 이렇게 좀 실험을 했는데 아무래도 약간 기후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냥 밭작물만 주로 괜찮았고 벼농사가 성공하지 못했었는데 이 물 벼농사도 1910년대에는 성공을 했고 극동지역에서 그러다가 강제주 이후에는 이 중앙아시아에 넘어와서 이 척박한 곳에서 이 물 수로를 파서 벼농사에 성공을 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주목할 일인데 어쨌든 이 김만삼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코르즈 안에는 모든 생활 공간이 다 있습니다. 뭐 치료소, 타가소, 학교, 공원 다 있는 거죠. 하나의 이게 행정 단위이기 때문에 그 별 재배 영웅 김만삼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 크레물린에 가서 상을 받을 정도로 굉장한 인물이었었죠. 2번이나 영웅 칭호 훈장을 받았었고요. 제일 먼저 우슈토베보다는 사실은 이제 크젤로라도 또 큰 그 당시에 강제주 초창기 때 우슈토베, 그 다음에 크젤로다 이런 곳이 다 이제 생활 권역이었는데 첫 정착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여기 점 찍혀 있는 것이 다 고려인 코르즈들입니다. 아방가르드 코르즈는 이쪽 약간 좀 밑에 있죠, 약간 밑에. 그 다음에 여기 제3 인터내셔널 코르즈는 약간 좀 위쪽에 있고. 지난달에는 제가 이제 여기 그 아방가르드 코르즈를 다녀왔고, 작년에는 제3 인터내셔널 코르즈를 다녀왔는데, 다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는데, 지금은 이제 코르즈 체제가 붕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 80년대 거치면서 뭐 공동생산, 공동분배 이런 체계가 붕괴가 됩니다. 사실 사회주의가 이론이 나빠서 붕괴된 거 아니고요. 자체 모순으로 붕괴됩니다. 왜? 인간은 그렇게 선하게 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 권력을 진 사람은 절대로 선하게 계속 그것을 유지가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그 철권 통치했지 않습니까?
이론상으로는 뭐 사회주의, 공동분배, 공동생산인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자기들 용어대로 인민을 위해서 공동분배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근데 가면서 그게 붕괴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순수하게 인간이 서로 생산해가지고 같이 공동 나눠 갖자. 근데 공동 생산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공동 생산이 안 돼요, 실제로. 네. 여러 가지, 왜냐하면 농사라는 게 올해 잘 되면 내년에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계절 농업이라는 것이 생겨나요. 코로즈가 한때는 고려인 코로즈들은 사실 뭐 다른 민족 코로즈들에 비해서 상당히 농사가 잘 됐어요. 근데 이제 서로 코로즈들 간에 좋은 코로즈, 생산성 떨어진 코로즈들 간에 통폐합하면서 사실은 이제 코로즈가 같이 죽어버리는 것이죠. 고려인들은 코로즈는 대체로 좋았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고려인들이 차라리 다른 곳에 가서 농사를 지어 오겠다 해가지고 타 지역으로 가가지고 계절 농사를 짓고 수익이 괜찮으니까 그걸로 일부는 코로즈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갖는. 그래서 부자가 되어서 도시로 진출하는 그런 계기가 많이 되었어요. 그 계절 농업이. 그것을 이제 여기 고려인들 용어로 고본질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미 1950년대 후반, 60년대, 70년대 거치면서 계절 농업이 성행하는 거예요. 코로즈 자체의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생산성 유지해 나가는 그런 유명 코로즈들은 물론 있었습니다. 주로 고려인 코로즈들이. 선봉 코로즈 모습인데 현재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독립했기 때문에 선봉 코로즈도 아니고 아크마야라고 카자 이름으로 바뀌었고, 그 당시 만들어진 최초의 49번 학교, 고려인 학교 그대로 있고요. 그 당시 옛 화면을 보면은 중학교라고 이렇게 적혀 있나요? 아방가르드 학교. 이게 49번 학교인데 그 당시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학생들. 그다음에 김만삼이 기부해서 만든 문화회관. 저 안에 단순히 회관이 아니고요. 그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극장과도 같은 여러 가지 마을, 이 지역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그 유명한 김만삼 그 벼 재배 뭐 실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김만삼의 제자였던 이브라이 자하예프라는 옆 코로즈의 대표였는데, 김만삼의 제자를 자처했죠. 벼농사 기술을 배웠는데, 뭐 현지이다 보니까 박물관도 세워져 있더라고요. 가기 전이에요. 그 치일리 구역에 있는 박물관에 들어가니까 40명의 인물들 중에 40명 맞나요? 여기 지금 아마 3분의 2는 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름이 짧은 사람은 다 그겁니다. 이름이 짧은 사람은 다 조선인들입니다. 고려인들입니다. 다 이름이 짧죠? 여기 보세요. 다. 여기까지. 여기하고 여기만 이제 현지인들인데, 뭐 절대적으로 다 고려인 영웅들의 이름이 딱 붙어 있습니다. 1904, 5, 6, 70년대에 고려인 영웅들이 노동 영웅들이 엄청 배출되거든요. 근데 고려인들이 압도적입니다. 그만큼 고려인들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저 북쪽에 있는 뭐 제3 인터내셔널 코르제 같은 경우, 코르제의 모습인데, 그 코르제를 이끌었던 사람은 이제 최정학인데 동상도 있고, 워낙 큰 인물이라서 이렇게 동상도 있고, 박물관도 있습니다. 이게 박물관 모습이고요. 마을 입구 모습이고, 또 문화궁전도 굉장히 최정학 이름을 딴 문화궁전도 있고, 현재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가면은요, 김병학 코르제가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뭐 1941년부터 1974년 죽을 때까지 여기를 이끌었던 분인데, 처음에는 북극성 코르즈였는데 이분이 죽은 이후에는 김병학 코르즈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게 그 여러 개의 코르즈가 1950년대, 60년대 거치면서 이렇게 통폐합이 됐는데 생산성 낮은 코르즈들하고 여러 민족들이 합쳐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도력으로 코르즈의 생산성을 유지시켰고, 또 당국에 많은 소비에트 당국에 많은 기여를 했던 아주 유명한 코르즈입니다. 그래서 48년, 51년도에 두 번의 사회주의 노역 영웅 칭호를 받았던 분이기도 하고요. 우즈베키스탄에도 뭐 수십 개의 코르즈가 있죠. 아주 많은데 대표적으로 한 코르즈를 제가 이렇게 꼽아 드린 겁니다. 74년 사망했고 뭐 이랬다. 뭐 김병학 코르즈 이름 거리도 있고 뭐 코르즈 이름도 바뀌고, 네. 그러니까 사회주의 노동 이중 영웅 두 번을 훈장을 받았고, 사실 한 번 받기도 힘들죠. 훈장이라는 게. 벼농사
또 지었는데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이제 목화 농사도 많이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목화 농사가 많이 발전되어 있거든요. 세계에서 한 5번째, 6번째 정도 목화 수출국인데 여기 보면 김병화 여기 사진의 모습이고요. 김병화 코르즈 모습입니다. 시외곽이니까 그냥 시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골. 네. 그 다음에 소비에트 시대 때 고려인들 농사 짓는 모습이고요. 김병화 코르즈에 가면은 이렇게 박물관이 있고 동상도 있고